네, 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리서치랩입니다. 네, 오늘부터 1일 3분기 실적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3분기 호실적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기업으로 MC넥스라는 기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MC넥스도 주요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넥스는 자동차랑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대부분이 핸드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고,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8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6,529억 원이고요. 전체 상장사 중에서는 319위에 해당하는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주가는 36,550원을 기록했고요. 회사 상장은 2012년 7월에 했고 설립은 2004년에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는 한 8년 정도 된 비교적 신생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퍼 PBR을 보면은 퍼는 9.2배 정도 되고 PBR은 2.71배, 5년 평균과 비교하면 8.4배, 2.26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ROE는 29.4%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는 중퍼의 고 PBR, 고 ROE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최근에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거기에 막 걸맞는 평가를 꽤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그냥 비교를 한다면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5년 평균과 비교해봐도 PER은 8.4배에서 9.2배로 조금 높아졌고 PBR도 2.26배에서 2.71배도 좀 올라갑니다. 특히 할 만한 부분은 ROE인데요. ROE가 5년 평균 7.2%에서 29.4%로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가 최근 5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반응해서 주가도 이 회사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ROE를 분석해보면 또 하나 특징이 나옵니다. 순이익률은 5.6 그리고 회전율이 2.32배, 그 레버리지가 2.27배입니다. 이 레버리지가 2.27배라는 거는 부채 비율이 127%라는 뜻과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2가 넘는 기업들은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그러니까 부채를 좀 쓰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순이익률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5.6%니까 아주 높지 않고 대신 회전율이 높고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 높은 ROE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박리담회형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회사 EPS는 3,959원, 그리고 배당은 5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일단 주가랑 비교하면 대략 한 1.4% 정도 되고, EPS랑 비교해도 배당 성향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아주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평균 정도의 배당은 그래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선 3분기를 실적을 반영하면 이 회사의 퍼 PBR이 좀 바뀝니다. 3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PER이 9.2배가 아니고 11.9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BR을 비교를 하면은 2.71배가 아니고 2.49배로 떨어집니다. 자본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을 냈으니까 자본이 올라갔기 때문에 PBR이 좀 떨어지겠고요. ROE가 이제 29%에서 20%로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순이익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ROE도 하락을 합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회사의 배당도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배당도 현재로서 성향이나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3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이 회사가 2017년에 173원, 주식수 변동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오는데 173원에서 2019년에는 500원으로 배당을 3배 정도 2년 만에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최근에 이익이 급성장하면서 배당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올해도 아마 500원 정도의 배당은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최근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많이 오르냐면 2018년 하반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한 7월부터 이때 정도 되겠죠. 이때쯤. 이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거의 10,000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거의 30,000원이 넘으니까 3배 정도 올랐고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 회사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거쳐요. 이럴 때 있고요. 이럴 때. 그러니까 크게 주가가 거의 뭐 3, 40% 이상 빠지는 이런 조정을 거치는데 그때마다 회사가 반등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고 판단을 해보면 역시 순이익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2016년 초부터 적자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간 적자를 냈던 구간이 있는데 이때 주가도 별로 좋지 않죠. 2017년 초부터 이제 순이익이 반등하기 시작하고 2017년 3분기에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연환상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최근 4개 분기 합산을 했을 때 2017년 3분기 이때 흑자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거의 매분기 순이익이 상당히 성장을 합니다. 이런 잠깐 조정되는 구간이 있지만 매분기 성장을 하고 상당히 그 성장폭도 큽니다. 특히 2019년 들어와서는 성장폭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결국은 중간중간에 빠지더라도 이 순이익 성장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과 주가가 동반 성장할 유형이고 주가가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아서 좋은 기회를 줬기도 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출은 18% 증가고 영업이익은 25%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좀 있는데 대신에 컨센서스와 비교하면 둘 다
20% 정도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호실적 기업으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이 영업이익 감소된 부분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적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매출이 18% 증가한 거는 원래는 이 회사에 예상됐던 매출은 컨센과 비교를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였었던 거죠. 근데 예상을 뒤엎고 18% 증가로 3분기 실적을 냈고, 이 휴대폰용 매출도 늘었지만 자동차용이 45%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회사에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었고요. 영업이익도 예상보다는 선전을 했고,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선전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외에서 손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영업이익은 25% 감소인데 순이익은 46%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감소폭이 더 크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외화 관련된 손익 회사가 좀 큰 편인데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180억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외에서는 좀 손실을 봤던 이런 3분기였고요. 자, 이 회사의 이제 상품 개발 매출이 조금 있는데, 이 개발 매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의 이제 개발 의뢰품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개발 의뢰가 들어온 그런 물건들을 좀 생산해서 대량 생산하기 전에 CF를 매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수출 비중이 86%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영업의 손익과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회사는 영업외에서는 손익이 크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유형에 해당하고요. 왜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냐면 대부분의 공장이 베트남에 있어요. 베트남에 대부분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만들고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대부분 납품합니다. 실제로는 외국 기업에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로 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이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요새 핸드폰 보면 이런 식으로 뒷면에 렌즈가 이렇게 박혀 있죠. 요즘은 한 개가 아니고 거의 핸드폰 렌즈가 뭐 3개, 4개, 뭐 5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들, 이 렌즈마다 각각의 기능들을 하는 이런 렌즈들이 있는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 MC넥스입니다. 뿐만 아니고 3분기에 좋은 이제 매출 성장률을 보였던 자동차용은 여기 있는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각종 감지 센서들, 이런 센서들, 요즘은 후방 카메라라든가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 보면서 주차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면, 즉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운전자가 더 이상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거의 360도 설치를 해서 전후 좌우를 다 살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가 살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기계가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눈이 되어주는 카메라가 그만큼 여기저기 쓰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차량용 카메라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배경입니다. 회사는 크게 휴대폰과 차량용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듈은 부품 덩어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렌즈뿐만 아니고 이 액추에이터, 그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가 여기저기 각도도 회전을 시켜야 되고,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런 부품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라고 하는 거는 초점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2008년에 삼성전자와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는 뭐 1차 벤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가장 많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이 장착이 되는 게 거의 대세죠. 이걸 멀티 카메라라고 하는데, 특히 뭐 4개, 5개 이런 식으로 렌즈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 팔릴 때 카메라 모듈이 과거보다는 2~3배 더 팔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회사가 성장을 급격히 할 수 있는 요인이 됐었고요. 특히 차량용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그러니까 50개 차종에 적용되는 국내 1위 현재 회사이고요. 자율주행이 확대되면은 이런 카메라가 확대되면서 이 회사의 성장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은 거의 90%가 휴대폰에서 나오는데, 이 자동차용 매출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 정도 남짓되는데 이쪽 부분이 이 휴대폰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가 쉽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둘 다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회사의 공장은 전부 베트남에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베트남 생산이 되고 있고, 현재 3공장까지 가동이 되고 있고, 올해 11월에도 350억의 추가 설비 투자를 공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NH증권에 따르면은 이 부분 설비 투자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다른 고객사를 위한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아서 여러 고객사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는 회사가 카메라 모듈은 연간 2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고, 차량용은 500만 개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서 6,00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당히 규모를 갖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실적을 보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키워드가 고성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매출가익이 고성장을 했던 회사이고요. 2019년에 상당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합니다. 회사가 2004년 설립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뭐 무에서 설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장이신 민동욱 대표가 상당히 기술자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창업을 하신 거고요. 그랬던 회사가 거의 14년 만에 매출이 1조 원이 넘은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루게 되죠. 2018년에 매출이 한 7천억도 안 됐던 매출이 2019년에는 1조 3천억이 되면서 거의 80%가 증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최근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급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가율을 보면은 크게 좋아진 부분이 없어요. 특히 2018년, 19년 이때 급성장했을 때도 원가율이 아주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보통 매출 이 정도 성장을 하면 원가율이 아무래도 규모 경제 효과가 작용해서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고객사가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가 인하라든가 이런 제품 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는 좀 높아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매출 성장 덕분에 이 판관 비율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 판관 비율이 뭐 한 10% 정도 됐다가 지금은 6% 정도로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 판관 비율은 아무래도 고정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소한 것, 결국 이익률 개선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이제 매출이 1조 3,500억, 영업이익은 620억 정도 전망을 합니다. 올해 매출은 이제 3분기의 호조 덕분에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CEO분 인터뷰를 보면 올해 매출 목표를 1조 5천억 잡았는데 2분기에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감소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목표보다는 달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매출을 한 것도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로 보면은 상당히 예상을 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수익성은 이제 매출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는 감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역시 회사가 매출 원가율이 높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덜 나오면은 수익성이 좀 바로 악화될 수 있는, 이익률이 기본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약점도 있습니다. 자, 안전성을 보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차입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신에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차입금 한 2천억 정도 되고 현금 한 850억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갚아도 한 1,200억 정도는 순차입금이 있는 거죠. 대신에 이자 부담 비율은 15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입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 회사가 어떻게 차입금을 활용했는지를 보면 2010년대부터 2018년까지 차입금을 계속 늘립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을 계속 늘려서 회사가 이걸 활용을 해요. 그리고 특히 회사가 어렵던 시기가 있었는데 2016년과 17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7이 화재가 나면서 단종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막 폭발하가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었죠. 이 부분 때문에 카메라 모듈 매출이 상당히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자 나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도, 이때가 그런 시기인데 이때도 차입금을 활용해서 설비 투자를 멈추지 않아요. 이 노란색 설비 투자가 이 부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년만큼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멈추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상당히 차입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장을 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2017년 1분기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473%까지 높아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이제 턴하면서 재무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부채 비율이 지금은 127%까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고 차입금 비중도 마찬가지로 그때 거의 뭐 50%가 넘었었죠. 이때 당시에는. 회사가 이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더 실적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회사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이때 과감히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회사가 지금은 상당히 안정이 됐죠. 그래서 차입금 비중이 한때는 1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30%대고 그 다음에 이자 보상별 이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회사가 충분히 차입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제 이익 추적 지수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베트남 공장 증설, 노란색의 유형자산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특히 또 한 번 큰 폭의 투자를 했던 상공장을 최근에 완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유형자산 투자로 잡히고 있고 여기에 이제 차입금도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투자 자산이나 투자 부동산은 없는 전형적인 제조업에 올인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증설입니다. 증설. 그러니까 매출을 계속해서 사이즈업을 하고 있는, 여기서 승부를 보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냥 마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매출 사이즈업이 없이는 회사가 클 수가 없고, 또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계속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생산 능력을 보면은 휴대폰이 2016년만 해도 1억 개를 만들 수 있었던 게 2019년 3년 만에 2억 개로 2배를 캐파를 늘립니다. 특히 2016년, 17년은 회사가 어렸던 시기였다는 거, 이런 시기에 투자했다는 거를 높게 출만하고요. 그럼 자동차용도 2015년부터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때인데 280만 개에서 올해는 490만 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 이것도 역시 자동차용도 거의 40% 이 정도 늘린 거죠. 이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단가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생산 능력 추이를 봐도 이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의 생산 능력이 거의 매년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유형자산 대부분이 다 뭐냐면 회색으로 표시된 기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토지라든가 건물에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들이 장점 중에 하나죠. 대신에 이제 기계장치에 그래서 오롯이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베트남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베트남 최저임금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때 이제 워낙 임금이 낮았으니까 이때 한 연평균 15%가
상승하는데 최근에는 상승률이 한 6% 정도로 안정화가 돼요. 평균적으로. 최근 4년 동안에는 인건비가 급증할 수 있는 이런 부담도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안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회사가 자율주행용 차량, 차량용이 이 회사의 두 번째 성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에 대한 양산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사가 50개 차종에 국내외에 채택이 되면서 국내 차량용 카메라로는 1위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2018년까지는 매년 1000억 정도 발생을 하다가 2019년부터는 확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2019년에는 거의 1170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던 매출이 이 정도 증가를 하고 올해 3분기에는 1450억입니다. 연환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연환산이란 건 뭐냐면 올해 4분기가 작년 4분기와 똑같다고 가정하고 추려본 거죠. 근데도 2019년보다 24% 증가. 4분기도 작년보다 성장한다면 이거보다 성장률이 더 높겠죠. 이만큼 차량용 카메라가 이제 드디어 2019년부터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차량용 카메라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카메라 부분 가동률이 91%인데 앞에서 살펴봤지만 증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가동률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도 이 자동차용 카메라 부분의 증설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추가 증설이 있으면은 바로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MC넥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차량용 전후방 카메라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카메라를 많이 만들고 있고 이 ADAS 이게 뭐냐면 ADAS라고 불리는데 자동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주의 깊게 운전하던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가 자체로 잘 살펴가지고 여기저기 운전자를 도우면서 결국은 자율주행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을 ADAS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MC넥스는 이 ADAS에 필요한 카메라들을 여기저기 만드는 이런 식으로 자동차 카메라 렌즈도 다 다를 거고요. 이런 렌즈가 돌아가기 위한 구동계도 또 MC넥스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MC넥스의 기술력이 결국은 이게 중요한 회사인데 MC넥스는 지금 현재는 1억만 화소까지 개발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카메라가 계속해서 고화소로 가고 있고 또 고기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억만 화소까지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동영상 특화 카메라 같은 이제 기능이 특별한 그런 카메라들도 생산을 하고 구동 부품들, 액추에이터 같은 걸 내재화해서 자체 조절한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고 그 외에 여기 필요한 웨이퍼라든가 코팅까지 전부 회사가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행해준 업체들을 여러 개 상대할 필요 없이 MC넥스만 상대를 하면 이 모듈을 다 한 번에 완성도 높은 모듈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MC넥스가 삼성전자랑 계속 거래를 하고 이 회사가 원래부터 거래했던 기업이 아닌데 중간중간에 삼성전자가 자체 계열사로 구매처를 바꾸면서 위기를 맞기도 해요. 2012년에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기술력으로 이겨내고 이제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로 자리매김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품사들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삼성전자 ODM 확대 영향이 있었죠. 이 부분이 작년에 특히나 불거지면서 일부 부품사들 막 급락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부품을 조달해서 핸드폰 만들던 거를 특히 중국에서 이 경쟁력이 안 나오니까 중국 회사에 맡겨서 맞으면 ODM을 맡겨서 거기서 만들고 이제 상표만 삼성전자로 붙이는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회사가 만들게 되면은 국내 부품사들이 전부 이제 매출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있었는데 일단 MC넥스만 말씀드리면 MC넥스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삼성전자가 하려는 ODM이 저가 저화소 제품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MC넥스하고 충돌이 좀 적어요. MC넥스는 기본적으로 고화소라든가 고기능 카메라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냐면 국내 협력사들 중국 ODM 업체에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ODM을 만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직접 할 때랑 비슷하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결국 부품사가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 ODM 업체에다가도 부품사를 이제 추천을 해줘서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한 이 ODM 확대에 있어서만큼은 MC넥스랑은 지나친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MC넥스가 만약 중국 ODM 업체랑 거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걸 하려는 이유는 좀 핸드폰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MC넥스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은 단가 인하라든가 이런 압력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살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넥스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 부분을 타파하는 여태까지 그런 전략을 써왔고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MC넥스 같은 기업이 밸류에이션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PBR 높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대신에 ROE도 높아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평가도 좋은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밸류에이션 한다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ROE가 되게 높은데 PBR 낮아서 싼 기업이면 싸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ROE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만 따지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MC넥스는 원래부터 PBR 높은 기업이에요. 회사가 돈을 확 벌었을 때는 PBR이 뭐 거의 4배 가까이 가게 됐던 그런 기업입니다. 대신 이 회사는 ROE 변동이 컸던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매출을 많이 늘려야 되는 모델이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 마진이 낮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감소해도 올해처럼 이익이 큰 폭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원가율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박리담형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이 순이익률이 1%만 변화를 해도 뒤에 이제 곱하기 되는 회전율이라든가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이 ROE 변동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이 PBR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도 이 ROE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회사는 어떤 부분이 좀 있었냐면 이 순이익이 성장하던 시기에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누가 나섰냐면 창업주가 나섭니다. 이 창업주의 민동욱 대표가 상장 후에도 MCNS 주식을 거의 한 7년, 8년에 걸쳐서 30만 주를 장내 매수하세요. 그래서 총 금액으로 보면 67억 원에 이제 매수를 합니다. 이 공시를 계속해요. 민동욱 대표는 평균적으로 약간 2만 2, 3천 원에 이 주식을 산 거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창업주의 투자가 성공을 거뒀죠. 지금 주가가 3만 한 3천 원 정도 되니까 창업주는 1년 동안 매수했던 걸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30만 주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평가이익을 내고 있어요. 사장님의 주식을 산다는 거는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사장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건 올해 이제 코로나 시기에 3월 18일부터 30일 사이에 회사가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요. 이 모든 주식이 급락했죠 이때. 이때만 이 민동욱 대표가 10억을 매수했다고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산 게 67억인데 그중에 10억은 올해 3월에 산 거예요. 열흘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창업주가 상당히 회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이 민동욱 대표는 70년생으로 지금 나이가 이제 50세 정도 됩니다. 51세니까 한창 사업을 하실 나이고요. 예전에 현대전자 출신이고 펜텍에서도 기술 담당을 했던 분이라서 상당히 유명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2004년에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카메라 모듈을 국산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창업을 해서 결국은 15년 동안 회사를 잘 일구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회사 시가총액이 6,400억 정도 되고 차입금이 1,200억 순차입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비교해봐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대략 한 13배.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MCNS가 또 조정을 받는다면 MCNS가 이익을 계속 내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두 번이나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조정이 거의 뭐 3, 40%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 회사에 같은 경우는 이 창업주가 또 매수에 나서고 이런 부분들이 늘 있고 이 창업주의 와이프분이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이분도 같이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계속 주식을 사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조정할 때 매수를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리신다면 MCNS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ROE가 민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이익이 좀 하락하고 이러면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로 연결이 돼야지만 이 회사는 ROE가 유지할 수 있고 주가도 현재 주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세 번째 기업,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까지 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